여러분은 경제학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학문임에도 조금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를 경제학의 세계로 이끌어줄 친절한 안내서, 이토록 사적인 경제학을 쓴 최재용 작가와 함께합니다.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행에 근무하며 국제금융 현장을 무대로 일해오셨고요. 쓴 책으로는 뉴욕은 어떻게 뉴욕이 됐을까, 투자 팁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지금 나와 계세요. 최재용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재영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또 오시는 길에 이렇게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와서 조금 좀 일찍 출발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그 기대가 이제 커서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금방 온 것 같습니다. 남대문 한국은행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 금방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 물리적 거리보다 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또한 약간 심리적인 여유를 더 만끽하시게 만든 거네요. 네, 이 봄비가.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소설로만 뵀던 우리 윤 작가님을 또 직접 뵙는 것도 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이토록 사적인 경제학 들고 오신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카페인님들 중에서 특히 또 경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공부 중이라는 그 카페인님들의 사연이 또 많이 일부부터 많이 왔거든요. 오늘 귀 쫑긋하시고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그리실지는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지금 남대문 한국은행에서 출발해서 북카페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나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일 오래 하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지 한 30년 조금 넘었고요. 그 중에서 한 20년 이상을 이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비상금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그런 비상금을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앙은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고 제가 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이제 실무자로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5년부터 이제 3년 동안 뉴욕에서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외환보유액을 총괄하는 그런 네. 임무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그 국제금융시장이 어떤 실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핵심에서 가까이서 이제 그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행태라든가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소중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발단이 돼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 작업이 처음은 아닌 건데요. 그렇죠? 지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책을 쓰시면 또 어떤 것들을 특히 예상은 했으나 그러나 책 쓰기가 쉽진 않지만 또 어떤 것이 특히 어렵더라 하는 게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특히 이번 책은 제가 직접 이제 평생을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해온 네. 그 업무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처음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막 설레서. 네. 근데 책을 쓰다 보니까 실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독자분들이나 이제 그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읽느냐가 이제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잘 풀어서 녹여서 이렇게 써내느냐가 이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반응이 그래도 네. 경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쉽게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다. 뭐 이런
후기를 제가 많이 이제 읽으면서 좀 그래도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혜진 님이요. 경제 쪽은 젬병인 사람이라서 오늘 최재용 작가님 오시는 시간 더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이 기대감 느껴지시죠? 네, 지금. 좀 많이 느껴집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저도 경제학과 친해질 수 있게 오늘 최재용 작가님 이야기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인철님, 오늘 경제학 관련 주제네요. 실생활, 실물경제, 생활경제 두 귀 쫑긋하고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얘기를 살짝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이 환율 얘기 살짝 좀 짚고 갈까요? 경제지표 얘기할 때 네. 환율 얘기를 꼭 하잖아요. 네네. 환율은 무엇인가? 진짜 왜 중요한가? 영향이 큰 거죠. 환율과 경제 사이의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네네.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 뭐라 그럴까 서학개미 열풍이 네. 이제 불면서 해외 투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환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는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IMF 위기를 통해서 겪었기 그쵸.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율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경제랑 관계가 있는데 경제가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도 네. 다른 무수하게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줘서 이거 자체가 계속 변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네.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이 다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서학개미 열풍 때문에 외환을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올라가고 네.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막 들어오면 또 환율이 떨어지고 반대로요. 또 최근에 환율 움직임 중에 가장 컸던 건 그겁니다. 그 일본의 엔화가 움직여서 네. 절하되는 속도가 빨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덩달아서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향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접국의 영향도 받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해하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환율을 보실 때는 항상 그런 어떤 요인의 주된 그 변수인가를 가장 먼저 이렇게 캐치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얘기 들었는데도 진짜 이 현장에서 30년간 넘게 일을 하신다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어떤 개념이라든지 용어에 대한 풀이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간략하면서 상세하게.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났던 게 이게 경제학에 관한 책인데 읽으면서 제가 아까 오시자마자도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요. 너무 인생에 대한 지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철학적인 가르침처럼도 느껴지기도 해서 이 경제학과 인문학을 같이 아울러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인문학적으로 좀 풀어서 쓰자고 한 게 이 책의 의도입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이토록 사적인 경제학이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학이 아니라 사적인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사적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적인, 개인적인 나의 어떤 인생의 삶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문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강대 그 최진석 교수님은 이제 인간이 그리는 문이다라고 네. 표현을 해서 참 좋은 문이. 표현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인문학을 어떤 삶의 중심을 잡는 무언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우리가 살면서 삶의 중심을 잡는 데 필요한 어떤 생각 도구를 이제 활용해서 좀 현명하게 살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생각 도구로 이제 이용한 게 경제학입니다. 근데 그럼 왜 경제학일까요? 경제학이 뭐 괜히 좀 어렵기만 한 것 같고 별 네. 관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제학이 사실은 사회과학으로 지금 분류가 되지만 처음에는 인문학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철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뿌리가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들이 개인적인 욕망을 사적 이기주의를 막 아무리 추구해도 네. 어떤 시장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걸 다 조화롭게 묶어서 만들어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제 자본주의 그쵸.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이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인 그 테마입니다. 그래서 네. 경제학은 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삶의 중심을 잡는 생각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만큼 그 좋은 그 수단이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경제학을 그 개념들을 이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말씀 그대로 네. 인문학적인 책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카페님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김소영 님이요. 저도 경제학과 거리가 있는데 최재용 작가님 의지해서 친해져 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감 느끼시기도 하고 또 오해도 많이 하시고 경제학에 대해서. 근데 아마 책을 보시면 조금 가까이 사적인 관계에 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흥미가 폭발한다고 지금 이지현 님 사연 주셨고 이 작가님도 책에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처음에 그 경제학 수업 들으시고서 약간 빠지셔가지고 완전 반하셔가지고 내가 위대한 경제학자가 돼서 세상을 구하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쓰셨더라고요. 네, 그때는 사실 좀 격변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음, 그 이데올로기 이제 이 싸움 격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특히 이제 경제학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자유주의냐 무슨 사회주의 이런 그 이데올로기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쪽에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뭐랄까요 재미있고 또 흥미있게 이렇게 깊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문처럼 보이신 거네요. 새로운 세계의 문처럼.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곡 첫 번째 곡은 무엇으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평소에 좀 이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첼 플래튼의 파이송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이토록 사적인 경제학 쓰신 최재용 작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이 뉴욕에 계실 때 많이 들으셨다는 그 굉장히 힘을 주는 노래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1145 쓰시는 카페이님, 인문학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경제학. 경제학에 뿌리는 철학을 품고 있었군요. 너무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허수진님은 경제학에 요즘 부쩍 관심이 많은데 책 제목부터 흥미로워요. 라고 하셨고요. 이상섭 님도 이북으로 지금 보면서 듣고 계시대요. 목차에 관심 가는 주제가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사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카페인 님도 사연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게 자산시장에 그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위한 지침으로 삼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토록 사적인 경제학에서는 이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최근에 아주 많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네.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많아지는 거는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아질수록 그거 자체가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가 선진화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몫이었던 투자를 이제는 대중이 학생부터 해서 모든 일반인들이 다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 같은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어떤 투자 기법이나 어떤 재테크나 이제 이런 책자는 아닙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경제학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투자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 투자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삶의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중심을 지키는 투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삶의 중심을 지키는 측면에서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저희가 투자 행위를 하면서 네.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를 목표로 하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불안해하고 뭔가 좀 이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이 앞과 뒤가 이제 바뀌는 것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어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었나 아무튼 그 시트콤 장면이 많이 회자되던데요. 네. 주식 투자하는 걸로 이제 정준하 배우가 있고 또 뭐 서민정 뭐 이렇게 뭐 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게 그 투자하고 나서 막 이제 다크서클 생기고 잠 못 들고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내 삶의 코어, 이 근육이 그러니까 그 코어 근육이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 지금 말씀 그런 거죠. 그런 걸 네. 지양하자. 그렇죠. 그렇죠. 지양하자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은 그런 철학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먼저 네.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수익과 위험은 서로 양면 관계거든요. 이제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먼저 보고 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투자 다변화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투자 다변화는 많은 분들이 그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여러 종목에 나눠서 하면 뭐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투자 다변화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인덱스인데요. 저희가 네. 얘기하는 뭐 코스피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다 다변화를 한 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변화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다변화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국제금융 시장 현장에서 보는 그런 글로벌한 모든 그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다 그런 어떤 인덱스, 어떤 벤치마크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벤치마크 바로 인덱스는. 네. 그래서 벤치마크 얼마만큼 잘 따라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기느냐 지느냐 이 정도의 문제지. 그 벤치마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는 투자는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나 이런 네. 사모펀드나 이제 이런 펀드들인데 심지어는 그런 펀드들조차도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지펀드의 그 헤지가 뭡니까? 리스크를 헤지한다는 겁니다. 네. 헤지펀드라는 것도 결국 수익을 추구하지만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다변화해서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을 가장 먼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중심을 지키는 투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해서 평생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 평생.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나 투자를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책에서 말하는 투자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반도체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공장을 짓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고 조금만 멈추면 바로 그 시장에서 아웃될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바로 뭐죠?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존재를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 행위를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는 순간 그 순간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뭔가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 다시 말해서 나의 가치, 내 재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조금 계속 높이거나 이런 그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투자.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순간 그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 근로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평생에 걸쳐서 살아있는 자산이 되고요. 그 자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좀 적게 벌어도 되고요. 많이 벌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떤 이제 상품에 투자하는 건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좀 다변화해서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장기 인덱스 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삶의 중심을 지키는 투자고
그리고 거기서 더 어떤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하면 네. 그때는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 재테크 공부도 하고 뭘 하면서 더 이제 더 얹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지금 얘기하신 예, 예. 게 이게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예. 건 근데 이 거죠. 기본적인 것이 없이 그냥 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 삶이 횡재하고 싶다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냥 갑자기. 그럼 삶의 네. 중심이 좀 흔들릴 수 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카페님께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그 장기 투자 강조를 하시면서 이 투자에서 장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여유를 뜻한다고 쓰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 삶이 이렇다고 해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철학적인 지침처럼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듯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네. 카페이님들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강현지님, 경제학과 나오셨대요. 지금은 유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배운 경제학을 기반한 사유와 철학이 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사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지금 강현지님처럼 이 정확하게 이제 이 경제학을 기반한 사유와 철학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 생존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입니다. 정말 핵심을.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지연님, 이 매일 시사 프로그램 들으면서 경제 관련 귀동냥 많이 하는데 사적인 경제학, 인문학적 경제학 이게 신선하게 다가오신다고 정치랑 경제는 생활이니까 항상 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동의하시죠? 그럼요.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경제학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네. 경제학의 정의는 음, 어떤 좀 부족한 좀 이제 scarcit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족한 상황 제약하에서 어떤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경제학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경제학의 정의. 우리가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가진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약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뭐가 돼. 이 네. 목표가 다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매일 살아가는 이제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라는 건 우리 이 인생을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잘 풀어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전략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강현재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와 철학이 바로 그런 접근인 것이죠. 그러네요, 진짜. 들을수록 아마 흥미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제 아내가 좀 선곡을 해준 건데요. 이 골라오신 세 곡 다요? 다? 아니, 요 곡은? 네. 그래서 오늘 봄비도 오고 해서 네. 에픽하이의 우산을 한번 신청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윤하가 함께한 곡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이토록 사적인 경제학 쓰신 최재용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걸 그리실지 결정하셨나요? 네, 저는 쌍둥이를 한번. 쌍둥이 에디션 네, 오늘. 네. 네, 쌍둥이 에디션.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요. 지금 네, 쌍둥이라서. 쌍둥이 아빠라서 쌍둥이 에디션 좋습니다. 오늘 뭔가 이 복이 두 배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쌍둥이 에디션으로 오늘 카페이님들 사연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박미경님, 경제가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아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할수록 어렵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그 용어를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 차원을 넘어서
내 삶하고 맞춤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거 그게 참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작가님도 여기다 책에다가 쓰셨던데요. 그러니까 손실 회피 성향이 유독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 나갈 때 작가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냥 개인 최재용으로서는 작가님은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신 건가요? 아니면 되게 도전적으로 하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작가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네, 저는 그냥 평균적이라고 평균적이다. 말씀드리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것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쵸? 네.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실은 이제 현실에서는 사실 비합리적이고 또 심리에 좌우된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네. 경제 현상 여러 현상들도 보면 다 심리에 영향을 받거나 비합리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학을 연구하는 이제 분야가 행동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다루는 많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득과 손실을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득과 손실을 봤을 때 이득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기쁨하고 손실을 봤을 때 느끼는 고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이제 네.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그 일반인들의 어떤 평균적인 이 비율이 손실을 봤을 때 고통이 2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도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이 훨씬 민감하다는 얘기니까 결국 손절매를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손실을 네. 보면 잘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아, 우리가 어떤 뭔가 이 잘못해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성향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본능적인 거. 아, 근데 사실 본능적, 우리 네. 앞서 일부에서 읽었던 책에서도 네네.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네. 더 많이 이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식의 얘기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설계가 된 네, 존재들인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그렇다는 자체를 그냥 저희가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책하지 않고 그래 인정하면 되고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손실이 크게 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손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2배라는 거는 평균입니다. 네. 네, 평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2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손실을 똑같은 금액을 1.5배 아니면 1.2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어떤 사람은 3배, 4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답이 없는 거죠, 이거.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향을 네.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험 회피성이 좀 더 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상품 투자를 할 때 주식보다는 채권이 나을 수 네. 있고요. 채권보다는 뭐 부동산이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금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예금이 가장 리스크가 적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거기에 맞는 식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이 MBTI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무튼 내가 나를 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기초적인 것인지를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카페인님들 박선영님 제가 손실 회피형이더라고요. 이 경제에도 지식과 심리적인 영향 크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네. 진짜요. 이런 심리 결과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이 책의 이 지금 테마들이 굉장히 재미난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기회비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맨 처음에 등장할까. 근데 경제학이 그냥 그 자체로 기회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네네. 네. 기회비용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비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북카페를 청취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 북카페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비용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걸 하셨을 때 느끼는 어떤 이익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북카페를 지금 청취하고 계시다는 거는 이 북카페가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이제 효용을 주는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네네. 몰래 이어폰 한 손에 끼고 들으신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놓칠 수 네,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기회비용보다 이게 크니까 이제 선택을 하시는 음, 거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우리 이 인생의 모든 선택은 다 그 안에 기회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두 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회비용을 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을 때는 짬뽕이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음, 지하철을 탈 때는 버스 뭐 이런 식으로 음, 그 다른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지가 좀 많아질 때는 기회비용을 잘 생각 못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비용을 더 네. 생각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네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 또한 정말 새로운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둘일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게 또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약간 느슨하게 이 기회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신경을 쓰게 될 것 같고. 이인철 님이, 예전 드라마 상도에서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던 대사. 그게 떠오른다고 오늘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학적인 향기가 나는 이야기. 라고 느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인문학적인 경제학이라고 하면 조금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6959 쓰시는 카페인님은요. 투자라고 하면 이 돈도 지식도 없어서 어깨가 움츠러들었는데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네요. 일단 나 자신에 대한 투자. 생각해 보게 돼요 하셨는데 이런 사연 너무 반가우시죠? 그렇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이제 부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잔고는 매일 확인하면서 왜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느냐 이제 이건데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삶의 중심을 잡는 투자의 네. 가장 첫 번째 순위에 들어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랄까요?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물론 좋겠지만 네. 돈에 벌어들인 수입이 많을수록 좋긴 좋겠지만 그 자체가 평생에 걸쳐서 어떤 플로우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는 네.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어떤 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책에서 그 레버리지 얘기하시면서 배움을 강조를 하시면서 특히 콕 집어서 독서의 효용을, 독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표현하신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또 맥이 닿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책에서 이제 레버리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레버리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남의 힘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는 이제 영어로 지렛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남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의도하는 바를 극대화한다는 게 이제 레버리지인데 그러려면 일단은 내 자신이 좀 든든해야 됩니다. 남의 힘을 잘 빌려서 쓰려면 제 자신이 든든하게 어떤 뭔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어떤 그런 그 삶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제 독서는 그야말로 코스트가 거의 없는 그런 레버리지인 것이죠. 그리고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인터넷 정보나 어떤 그런 디지털 정보들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하면서 뭔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서 이거는 충분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키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지금 몰래 들으시는 분들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존 레논의 스탠드 바이 미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이토록 사적인 경제학 이 책이 네. 좀 저의 좀 너무 큰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도구, 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 이 노래를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스탠바이 미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사적인 경제학. 얘기 들을수록 더 책이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카페인 분들 추첨해서 오늘 쌍둥이 에디션 준비됐습니다. 그거 선물로 드릴게요. 최재형 작가님이 강조하신 것이 이제 이 책에서 ESG 한 챕터를 딱 따로 떼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좀 우리가 나눌 만한 얘기가 이 책의 그 테마가 여럿이니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SG는 사실 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좀 뭐 그냥 전략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들이 이 돈을 벌고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만 하지 않고 이제는 네. 이 ESG라는 게 이제 환경, 사회 영향, 어떤 투명성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거의 뭐 이윤을 올리는 거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답은 이걸 안 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죠? 이윤을 못 벌면 이제 회사가 디폴트가 나고 이러잖아요. 네. 요즘은 좀 그거는 그렇게 물론 가장 여전히 최대의 목표지만 이유는 조금 못 벌었다가도 나중에 또 다시 벌면 되지만 이 어떤 사회적인 다시 말해서 ESG는 어떤 신뢰거든요. 신뢰 내지는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잃으면 이제는 한순간에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존재 자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네. 지금 네. 예를 들어서 회계부정 때문에 사라진 기업도 많고요.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아서 없어진 기업들은 무수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ESG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유 경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는 소유 경제,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였다면 지금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그쵸. 경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사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구독료를 사서 그걸 합니다. 네. 또 PC 저장 장치,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도 요즘 안 사잖아요. 다 이제 클라우딩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시 말해서 공유 경제 그리고 어떤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판매자 중심에서 이제 이용자 중심, 그죠? 플랫폼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이제 그 기업이나 서비스를 기업을 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 자체가 이렇게 이 자본주의 경제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ESG는 그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용자들이 이제 이용을 안 하면 그 기업이 신뢰를 잃어서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냥 망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G를 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ESG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변화, 자본주의 경제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걸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네트워크 뭐냐면, 혁명. 네. 저희가 지금 AI 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지금 회자되는데 그렇죠. 네트워크 혁명은 사실 너무나 우리한테 친숙하게 지금 이 실생활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뭐랄까요 체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그죠? 많죠. 뭐 네. 음악부터 시작해서 네네. 오늘 스트리밍, 비긴 어게인도 예, 이제 예, 얘기를 스트리밍 했었지만, 서비스, 그죠? 네,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애플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이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 20년 네. 정도 우리 생활에 아주 스며들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며들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냥 이 체험을 잘 못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근데 AI 혁명처럼 어떤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네. 그 증거가 ESG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개인들도 신뢰가 떨어져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이제 나만 잘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그쵸.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로 공존하는 자본주의, 공존하는 사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경제 생활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까지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5993 쓰시는 카페인님, 몰래 듣는 사람 추가요. 몰래 듣기 좋은 날이에요. 지금 몰래 들으시는 카페인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경제학 강의 찾아 듣는 1인이어서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흥미롭게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소영님 오늘 선곡도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선곡도 최고라고 이야기도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김미라님은 투자하면서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삶의 중심을 지키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 더 와닿아요. 이게 진짜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 지금 네트워크 혁명까지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책에서 진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책을 읽을 우리 카페인 분들께 이건 꼭 강조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에 이제 많은 테마들을 네. 이제 다루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중에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향과 상호작용. 지금 이 자본주의의 어떤 큰 이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를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우리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책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뭔가 어떤 체계적인 네. 이해를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나오는 테마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테마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익숙하게 네네. 느꼈던 것들. 네, 기회비용이라든가 무슨 맞아요.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맞아요. 매몰 비용도 재밌더라고요. 네, 매몰 네. 비용 모든 개념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셨다고 하셨던 거를 좀 더 확실히 아셔서 어떤 생활의 어떤 힘으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가장 큰 바람이고 이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네.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잘 닿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쌍둥이 에디션 받으실 분 강현진님, 5993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6959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사연 소개해드렸던 분들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꼭 이 책 읽으시고 좋은 영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북카페 같이 좋은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책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 자미로콰이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Picture of My Life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